이론적으로 건강하게 먹는 것은 꽤 간단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채소, 곡식, 그리고 단백질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적당한 양의 지방, 설탕,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가끔의 간식을 추가하면 됩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먹는 것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음식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고 감정적인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 날씬해지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날씬한 몸매는 건강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실한 자기관리나 아름다움과 같은 도덕적이고 미적인 개념과 연관짓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할 때 과식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먹기 좋아하는 음식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영양에 관해서 꽤 신경질적입니다. 다이어트 산업 전체가 이 단순한 사실을 인식하여 구축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다이어트는 이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다이어트 산업의 규모는 정말 큽니다. 미국에서 그 산업은 연간 약 600억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70년대 중반에는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광고가 드물었지만 오늘날에는 모든 광고의 5% 이상이 다이어트 관련 제품에 대한 광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식단은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서점을 둘러보면 원시인처럼 먹는 것을 옹호하는 책이나 비건주의의 사도들을 따르는 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분야 모두 체중 감량, 건강, 그리고 궁극적으로 행복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커피에 버터를 넣거나 하루 지방 섭취량을 0으로 줄이거나 매 끼니마다 자몽 주스를 마심으로써 제한적인 다이어트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가 현금을 벌어들이는 동안 사람들은 날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만율은 치솟고 있습니다.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과체중입니다. 다이어트는 사실 살이 찔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2007년에 UCLA 영양과학자팀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들은 성인 다이어트의 효과에 대한 31개의 장기 연구를 검토했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6%의 사람들에게 있어 오히려 체중이 증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살이 쉽게 찌는 체질이었을까요? 연구진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를 시작할 때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동료들과 몸무게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과체중으로 만든 것은 유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이어트였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몇 주 동안 복용한 천식약이 호흡을 개선시키지만 장기적인 건강을 해쳤다면 우리는 크게 항의의 목소리를 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다이어트에 관한 우리는 자신의 의지력 부족을 탓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제품입니다. 쥐는 먹이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치즈케이크 조리법으로 가득 찬 잡지를 읽거나 지방 섭취와 조기 사망을 연관짓는 보도에 대해 걱정하거나 몸매가 나빠지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식은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쥐들에게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인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명절에 제공하는 맛있고 열량이 높은 요리와 동등한 음식, 그들은 살이 찝니다.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인간과 같은 다른 포유류들도 그렇게 됩니다. 연구진은 쥐의 식습관과 건강 상태의 상관관계를 실험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며칠 동안 쥐들에게서 먹이를 빼앗았습니다. 다이어트를 시킨 것이죠. 대신 쥐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간식을 제공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쥐는 정상적으로 먹이를 먹던 쥐들보다 훨씬 더 살이 쪘습니다. 다시 말해, 결핍은 과식으로 이어집니다. 인간도 같습니다. 음식을 제한하려 하면 우리는 더 먹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인 과학자인 앤셀 키스는 기근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키스는 32명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젊은 남성들을 선발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들은 원하는 대로 먹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평균 3,500칼로리를 섭취했고 빠르게 살이 쪘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멈췄습니다. 키스는 실험 대상자들을 원래 칼로리 섭취량의 절반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반기하에 비유했습니다. 생리적인 영향은 극명했습니다. 남성들은 몸무게의 약 24%가 빠졌고 신진대사는 40%까지 감소했습니다.
정신적 피해도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실험의 지원자들은 무관심하고 짜증이 나고 우울해졌습니다. 6개월 후 키스는 스위치를 다시 켰습니다. 그는 남자들에게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것은 끝없는 배고픔, 폭식,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폭식증, 즉 무엇을 얼마나 먹는지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으로 정의된 섭식 장애였습니다. 남성들이 식습관을 정상화하는 데에는 5개월이 걸렸습니다. 다이어트는 반굶주림의 한 형태로 이와 비슷한 결과를 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식이요법을 기근으로 경험합니다. 즉,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여 몸은 칼로리를 축적하려는 저항할 수 없는 충동을 일으키는 생화학물질을 생산합니다. 예를 들어, 신경전달물질인 신경펩타이드 Y는 음식 에너지의 황금 기준인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빵, 케이크, 쿠키를 폭식할 때, 이는 신경펩타이드 Y가 자신을 먹여달라고 소리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의지력으로 극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 사이의 싸움에서 보통 한 명이 승리자만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그것은 몸, 즉 생물학적 반응입니다. 다이어트는 우리 몸을 생물학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양기근은 나중에 결국 잔치로 이어지며 이것이 연쇄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살이 찌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대안이 뭐냐고요? 이제 직관적인 식사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이 개념은 간단하지만 심오한 전제에 기초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의 신호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기억만 하면 됩니다. 유아들은 어떻게 먹나요? 90년대 초, 미국의 발달 심리학자인 리안 버치는 이 질문에 대한 일련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음식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유아는 매일, 그리고 식사 때마다 다양한 칼로리를 직관적으로 소비합니다. 배가 고프면 많이 먹고, 약간만 고프면 작은 간식으로 때웁니다. 좀 더 긴 시간, 예를 들어 몇 주 정도 시간을 가지면 유아들의 칼로리 섭취가 눈에 띄게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변화하는 에너지 수요를 만족시키는 직관적이고 자발적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유아들의 몸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언제 그것을 먹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성인의 몸 또한 그들의 에너지 요구를 미세하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어른과 아기들이 먹는 방식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식이요법으로 식사를 제한하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는 배고픔을 무시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반굶주림의 상태가 지난 뒤에 오는 고통스러운 순간과 같이 무시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태를 겪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탄수화물을 충전하기 위한 폭식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직관적인 식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 스스로 배고픔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먹을 때마다 펜과 종이를 잡고 배고픔을 1부터 10까지의 척도로 평가하세요. 식사나 간식을 다 먹고 나면 그 과정을 반복하세요. 물어보세요. 지금 배가 얼마나 고파요? 시간이 지나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식사 사이에 얼마나 기다리세요? 얼마나 자주 드시는지 관계가 있나요? 이것들은 모두 여러분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과 때를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면 여러분은 극심한 갈망과 과식을 야기하는 불안한 굶주림 상태를 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직관적인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은 감정적인 주제이며 우리가 음식에 붙이는 꼬리표 또한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슬림하다는 꼬리표를 붙이는 음식은 지루하지만 건강합니다. 반면에 뚱뚱하다는 꼬리표를 붙이는 음식은 맛있는 죄악입니다. 맛있음에 대한 죄는 처벌을 필요로 합니다. 입술에 닿는 한순간은 하체살의 평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 죄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죄가 없는 직선적이고 좁은 길을 고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칫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것은 우리를 절제와 죄악의 순환에 가둡니다.
모든 다이어트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피하면 날씬함, 건강, 행복으로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희생양은 식단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탄수화물이 여러분의 몸매를 엉망으로 만든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지방이나 설탕을 탓합니다. 보통 다이어트는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이어트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즐기는 음식을 제한하는 것은 단지 칼로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감정적인 롤러코스터에 올라타도록 합니다. 우선, 쿠키나 피자를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을 뿌듯하게 느끼게 합니다. 당신은 나쁜 음식을 피하고 있고, 이제 음식과 죄책감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이어트의 첫 단계이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여러분은 쿠키나 피자를 박탈당하고 있는 스스로의 상황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은 제한적인 식사를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잘했는지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작은 보상을 얻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겠죠? 이런 생각들은 당신을 살짝 기분 나쁘게 하지만 당장 멈출 만큼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매일 식이요법 규칙을 어기고 죄책감이 슬금슬금 밀려옵니다. 갑자기 또 다른 반환점에 서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망함 효과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이어트를 망쳤는데 이제 와서 그만둘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쁜 음식을 먹는 것으로 돌아오면 여러분의 박탈감은 사라지고 죄책감으로 대체됩니다. 이 죄책감이 압도적으로 커지면 순환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당신은 곱고 좁은 곳으로 돌아가서 먹는 것을 제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성취감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이 성취감은 잠깐입니다. 박탈감은 견딜 수 없게 되고 기근이 다시 한번 잔치로 바뀔 때가 곧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다이어트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는 여러분의 투쟁을 돕는 좋은 음식과 그것을 훼손하는 나쁜 음식, 즉 아군과 적군이 있습니다. 패배를 한 뒤에는 반드시 복수해야 합니다. 오늘의 치즈버거는 내일 영웅적인 희생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을 때도 다이어트는 감정을 소모합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 당신이 얻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전쟁을 피하는 방법은 한 가지, 직관적인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사의 원칙은 음식과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갈망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음식과 함께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휴전을 위해서는 자신에게 무조건적으로 식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많은 다이어트는 칼로리, 설탕, 지방이 풍부한 음식이 중독적이라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일단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폭식과 찌는 살입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인 해결책은 중독적인 음식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깔끔한 이론이지만 과학적 증거는 이 결론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섭식장애 저널에 2011년에 발표된 주요 연구를 찾아보세요. 섭식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치료의 일환으로 금지된 음식을 먹는 것이 허용되었을 때 폭식은 현저히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음식 부족에 대해 말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극심한 갈망을 초래하고 결국 과식을 야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만약 아무도 여러분의 초콜릿 케이크 섭취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덜 폭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초콜릿 케이크가 항상 허락된다면 여러분은 짧은 시간을 내어 케이크를 폭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음식과의 화해를 시작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음식들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지금까지 스스로에게 제안했던 음식들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다음으로 슈퍼마켓에 가서 그것들을 사오거나 식당에서 주문하세요. 여러분이 그것들을 먹으면서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정말 당신이 상상한 것만큼 맛있나요? 다 먹고 나면 기분이 어떤가요? 행복한가요? 메스꺼운가요? 만약 그 음식들이 맛이 있고 당신의 기분이 좋다면 계속해서 먹을 수 있도록 자신에게 허락하세요. 그런다고 해서 당신이 계속해 폭식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늘 기억하세요. 직관적인 식사를. 이는 여러분의 몸의 필요에 더 잘 적응하는 것입니다.
복숭아와 초콜릿 케이크는 감정적으로 같은 선택일 수 있지만 그것이 모든 면에서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초콜릿 케이크를 얼마나 좋아하든 간에 복숭아로 여러분의 배고픔을 달래는 것이 더 낫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몸의 요구에 따른다면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사과가 애플파이 조각과 비교될 수 있을까요? 둘 다 당분이 풍부하지만 사과는 지방을 거의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칼로리가 낮습니다. 또한 생사과는 애플파이 조각보다 식이섬유가 훨씬 풍부합니다. 이러한 중립적인 관찰은 우리가 언제 무엇을 먹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후 시간이고 3시간 후에 친구들을 만나서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올바른 간식 선택은 신선한 과일인가요? 파이인가요?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일상적인 음식 결정을 내리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음식에 너무 많은 도덕적 의미를 부여해서 명확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사이비 종교 광신도처럼 들립니다. 식사는 퇴폐적이거나 유혹적일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법은 계명과 같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는 금지입니다. 가장 나쁜 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판단을 너무 경직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샐러드를 선택한다면 옳고 피자를 고른다면 나쁜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들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당신이 고른 모든 음식 규칙을 기억하고 있는 당신의 내부 식단 조절 부서인 식품경찰에게 책임을 돌리세요. 그곳의 직원들은 항상 새로운 위반 사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들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식품경찰의 명령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조금 더 신중한 생각으로 이 명령들을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비합리적인 사고를 인지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특정 음식에 대해 반복적이고 강렬한 감정을 가지고 있나요? 만약 대답이 그렇다라면 그 감정들에 도전하세요. 그런 다음 후속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느끼게 하는 그 생각들은 어떤가요?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당신의 음식 신념에 대한 진실과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비합리적인 생각들을 발견하면 그것들을 좀 더 합리적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이 인터뷰한 한 여성은 저녁으로 피자를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자신이 훨씬 더 뚱뚱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생각은 비합리적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피자를 먹은 다음 날 실제로 몸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논리적이고 생물학적으로 올바른 설명이 있습니다. 염분이 많은 피자를 먹는 것은 여성이 체내에 더 많은 물을 보유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살이 찐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부은 상태였습니다. 이 문제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피자에 관한 도덕적 채찍질을 무력화시킵니다. 피자를 먹는 것은 더 이상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 아니게 됩니다. 당신이 몸에서 보내는 배고픔의 신호를 인지하는 법을 배울 때 몸의 필요에 더 가깝게 반응하면서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 먹기 위해 알아야 할 지식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또한 몸이 배가 부르다고 말할 때 먹는 것을 멈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멈추는 것, 즉 포만감을 존중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무조건적으로 먹는 것을 허락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이 피자, 애플파이 또는 버거를 곧 다시 먹을 수 없게 될까봐 걱정한다면 배가 불렀다고 해서 음식을 남기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했다고 가정해보세요. 이것은 과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를 제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박탈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폭식을 할 위험이 없어진 것입니다. 때로 과식은 부주의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이 몸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보통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먹습니다. 의식적인 식습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종의 마음챙김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의 목적은 판단을 보류하고 자신이 먹는 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세요. 식사나 간식을 먹다가 잠시 멈추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이 단계에서 먹는 것을 멈추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맛 점검도 실시합니다. 음식 맛이 어때요? 맛있나요? 즐기고 있나요?
입맛에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있다고 드시는 건가요? 다음으로 포만감을 확인합니다. 당신의 배고픔과 배부른 정도를 평가하세요. 처음에 여러분은 이것을 흑백 상황, 즉 배고픔이나 배부름 상태를 이분법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연습을 통해 여러분은 배고픔과 만족감 사이의 넓은 구간을 인지하고 세세하게 구별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더 먹기로 결정했다면 다 먹고 나서 포만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지금 배가 얼마나 부른가요? 편안한 만족도를 얻었습니까? 아니면 너무 많이 드셔서 편안함의 상태를 넘어섰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마지막 한 입의 순간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즉, 입안에 있는 음식이 여러분이 먹게 될 마지막 한 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순간입니다. 이 기술을 배우는 것은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직관적인 식사는 여러분의 몸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재발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신호에 귀 기울이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